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증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동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해온 부분들이 뭐냐, 금리 인하를 검토를 해야 되긴 하는데 고용시장이 너무 뜨겁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조금 부담을 준다라면 그 부분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래서 고용시장이 지금 좋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은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그런 금리 인하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대체거래소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한다고 나옵니다. 자, 어제부터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이 대체거래소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이것이 또 과연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움직임들이 조금 애매하죠. 지금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중국이나 또는 뭐 대만, 또 우리나라 뭐 할 거 없이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전쟁 포인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신흥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이 엔화 가치 하락이 주는 이런 부분들, 우리 환율에 대한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장이 됐네요. 네, 주말장은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어제는 이제 우리가 만기일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뭐, 미국 증시가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을 좀 이어가 준다라면, 뭐,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죠? 일단, 장 초반 시점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네, 바로 회복하게 되면서 주가가 쭉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제법 커졌어요. 다우 지수 0.8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27% 상승을 했습니다. 둘 다 상승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AMD 이런 것들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죠. 대신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다른 종목군들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용만 봐서는요, 우리가 나스닥과 다우지수 차트를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지수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전고점까지의 이격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별로 부담이 없다고 그랬죠. 다만 나스닥은 전고점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전고점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저항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완벽하게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거래량을 동반하거나 호재가 빵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전고점 근처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올라간 그런 종목이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가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애들의 그 틈을 통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승 포인트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추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시장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용지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주간 실업 청구자 건수, 실업수당이요. 자,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23만 1000명입니다. 23만 명이 넘어갔네요. 직전주보다도 2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뭐 계속해서 변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 딱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20만 명, 21만 명대로 유지가 되면서 아주 타이트한 고용시장
시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또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어떤 의견보다는 지금 고용 안 좋으니까 경기 안 좋은 거 아니냐, 뭔가 부양을 좀 시켜줘라, 그것이 바로 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지난번에 3.9%로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6월 달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만약에 4%대를 찍어준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확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이제 물론 CPI 지표 발표도 당연히 남았겠습니다만 CPI 지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게 나온다라면 네, 5월달 후반부, 중후반부에 나타나는 랠리는 당연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간 이 지수에 대한 포인트겠죠. 이것을 뚫고 넘어갈 만큼 재료가 강력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금리 인하라든지 뭐 고용의 어떤 부분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닝 시즌이 이제 7월 달, 8월 달로 연결되기 때문에 썸머 랠리 정도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5월 중반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6월 달에 FOMC가 있죠. 이 6월 달 FOMC에 대해서 약간 경계심 드러내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그런 어닝 시즌에서의 주가 상승, 이런 쪽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멀리 보지 마시고요. 지금 5월 달의 움직임을 판단해 본다라면 이 고용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잘 생각했을 때 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반영을 시켜줄 것이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국채 수익률까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자,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도 고용, 이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물가지표, 네,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네, 괜찮은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조금 움직여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좌도 잘 올라오고 있지만 더 멋진 계좌의 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종목들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코스트코가 지금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7%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는 아시겠지만 이 소매 판매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매 쪽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이거는 네, 또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를 또 보여줬는데 회사를 떠나는 임원이 대규모 인력 감축이 조직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렸다는 경고를 했다. 뭐 이것 때문도 있겠지만은 이 FSD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의 조사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예전에 이제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2022년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랬습니다.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네, 직장이나 또는 이제 집 또는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지금은 이런 완벽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없다. 운전자가 항상 개입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기 아니냐? 네. 사기일 수도 이게 과장 광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과장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과장 광고를 통해서 사고를 유발시킨 거 아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겠죠. 그다음에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 차가 잘 안 팔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뭐 로봇
로보택시하고 그 다음에 저가 자동차 모델 이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 상승했다가 그거 다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전기차의 움직임들이 언제쯤 멈출 것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엔비디아가 장중 1%대 하락했지만 애플은 1%대 상승했다. 그 다음에 인텔과 퀄컴은 일단 지지선, 네, 주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수출 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도체 쪽에서 약간 변동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AI 칩이 아니라 HBM이잖아요. 이 HBM과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다. 요즘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들 또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네, AI 쪽에서 경쟁이 더 심하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와는 우리는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버 역시도 영업 이익이 손실로 전환돼서 주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로블록스의 주가가 네, 분기 실적이 네, 크게 예상치를 밑돌면서 22%대나 급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일단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뭐 어디 예상치, 컨센서스 이런 것들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것도 시장의 어떤 법칙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의 내용들 크게 문제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어제 만기일에 충격이 좀 있었다라면 바로 받아서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출발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반도체 쪽에 영향이 조금 나쁘게 나올 수 있다라면 또 실적 같은 부분들 영향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오늘 아침에 주가가 좀 다운된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주가 포인트가요,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떨어졌다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떨까요? 바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뭐 특별한 거 없겠지만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면 매매 포인트가 오후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일단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요.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은 매매를 좀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 퇴근 후에도 주식을 사고 판다. 피곤한 거 했어요. 대체거래소가 내년 상반기에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식 대체거래소 AT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넥스트레이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언제 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 정도라면 이제 3, 4월 안에 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KRX와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하고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수수료가 내려가고, 거래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이 KRX 등 이제 뭐 관련 기관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 운영 방침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규 거래소 24곳 이외에 65곳의 ATS가 존재하는 미국 또는 일본에서도 지금 거의 24시간 주식 매매가 가능한 이런 ATS, 요 기능들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넥스트레이드는 KRX와 겹치는 정규 거래 시간 외에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그 다음에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는 그냥 네, 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이제 넥스트레이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프리마켓과 네,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게 된다. 미국을 따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되냐? 시간외 거래가 되는 겁니다. 시간외 거래. 그러니까 정규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부분들을
시간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거래소가 진행하고 있었던 이 시간의 거래를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이 넥스트레이드라는 곳으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체결 수수료는 네, KLX 대비해서 20에서 40% 정도 인하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가 이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수수료 인하는 거래량을 좀 늘리는데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시간의 장외 이 상황의 모습들이 장외는 아니죠. 시간의 거래 모습들이 이제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어떤 뉴스나 재료 이런 것들 또는 미국 시장 이런 것들에도 반영을 될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니까 지금 6시까지가 시간의 거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아침 거는 달라진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하한가가 10%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 넥스트레이드로 가게 되면은, 지금 3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30%.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쳤어.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또 칠 수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내용이 되지만 강력한 재료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한가가 나왔더라면 하한가에서 한 번 더 때려가지고 하한가를 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흐름이 애매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네. 글쎄요. 뭐 이렇게 이 금융 당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활성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부분인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수료 문제에서는 확실히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시간의 거래 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죠? 네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이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지금 요거 되는 거네요. 네 정규 거래 시간에서 거래가 또 되는 거네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애프터 프리마켓까지 같이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그냥 쭉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한국 거래소하고 시간이 겹치는 그걸로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대신에 이제 우리 그 동시효과 있잖아요. 그 장전 동시효과가 지금 8시 40분부터 진행되는데 8시 50분부터 이제 19시까지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종가 동시효과죠. 종가에 나온 동시효과도 이제 원래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됐었는데 3시 25분부터 30분까지로 5분간으로 단축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거래가 중지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거래소가 또 하나 생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이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렇게만 된다라면 일단은 기대감은 좀 생길 수는 있겠죠. 그죠? 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정규시장에서도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가 좀 싸진다라면 이쪽을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장 뭐 이거는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자, 엔화가 요즘에 계속 심상치 않죠. 엔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아시아의 통화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70에서 180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가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아시아 통화 가치의 동반적인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 환율도 1,400원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이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 되죠.
있겠죠.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많이 벌어갔다. 그냥 원래 똑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지들끼리 해서 위안화를 많이 번다, 엔화를 많이 번다, 원화를 많이 번다. 그러면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이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나는 수익 보정을 받지 않고 가격 인하를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미국에다가 또는 뭐 그 미국에 보면은요. 미국에다가 네, 원래는 1000불에 팔던 것을 900불에 팔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자국 내, 미국 내에 있는 제품들이 안 팔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산 깨, 말 많죠? 네, 국산 깨와 중국산 깨가 있어요. 국산 깨는 1000원이고, 중국산 깨는 800원이래. 그럼 200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국산 깨를 사 먹겠잖아요. 근데, 중국의 엔화 환율이 막, 원화죠.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일어나서 위안화 환율이 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이 환율로 인한 환차익 부분을 포기하고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800원짜리를 500원으로 대폭 낮췄네? 그러면 국산 깨는 1000원인데, 800원 하던 중국산 깨가 500원에 팔린다. 반값에 팔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국산 깨를 사려고 갔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중국산? 이거 한번 먹어볼까? 싸니까.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수입하는 입장 쪽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 쪽에서 뭘 빼든다 그래서 칼을 빼든다 그래서 니들 환율 조작 국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제재에 나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이런 가치 하락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엔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뭐 엔화 사가지고 뭐 엔테크 한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평가 절하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이 엔화의 약세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이 엔화 가치 하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력까지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의도적이 됐든 아니었든 간에 경쟁적 평가 절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우리도 환율 우리도 좀 내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 환율 상승이죠. 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겠죠.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굳이 지금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주춤 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 네,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신흥시장의 붕괴, 뭐 이런 쪽도 고민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겠죠. 항상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환율의 이런 높은 수준의 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외화 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외화에 대한 달러 보유가 많지 않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네,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부족한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부도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흥시장, 네,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외자 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달러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환율 방어하느라고 달러를 다 써버리게 되면 IMF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럼 IMF 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이 환율이 상승함에 따른 그런 수혜는 일단 반도체 자동차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네 우리가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쁜 소식은 아닌데 나쁜 소식이 아닌 건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부담을 주는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용 냉각 때문에 미국이 상승세를 보였다. 네, 고용이 냉각되면 파월이 얘기한 금리 인하가 생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대체 거래소가 나오는데 얼마만큼의 이제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주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매 활용이 더 시간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변동폭도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이라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애프터마켓을 활용한 투자 전략도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년 상반기니까 한 1년 남았죠? 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엔화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환율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일어나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니까 경쟁적인 이런 그 환율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엔화의 이런 그 가치 하락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좀 멈춰야죠. 계속해서 저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당장은 나쁠 건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켜보고 있겠죠. 계속. 네,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포인트, 또 외국인들이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평가가 된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억울하게 주가가 하락을 한 주식들은 낮아진 가격 덕분에 매수의 부담도 적고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될 확률도 높다. 여기다가 플러스 뭘 또 할 수 있어요? 배당도 엄청 받을 수 있죠. 쌀 때 사놓으면 배당이 늘어나요. 네, 싸게 사면 배당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나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주시면 네, 배당을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배당금을 많이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네. 오늘 주말장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아까 설명드렸죠? 자, 내려서 시작하면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으로 오후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이고, 상승 출발하게 되면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오전에 시작 포인트에서는 일단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